하지만 이강민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읽었다. 그는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개가 더 이상 완벽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 그런데 그림자에게 한 가지 충고하지. 그림자가 자기만의 빛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지워지게 되어 있어. 아주 깨끗하게 도시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 탐욕스러운 짐승처럼 번쩍였다. 강남의 스카이라운지 바.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같았다. 하지만 그 눈부신 광경 속에서 권지훈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주인인 진성그룹의 황태자 이강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자였다. 존재하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그림자. 그 말은 선전포고였다. 지훈과 이강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훈은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적으로부터 서연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임무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으로부터 그녀를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 위로 위험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이강민은 최고급 샴페인을 물처럼 마시며 요란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무리들이 꿀을 찾아 모여든 벌떼처럼 윙윙거렸다. 권력과 돈이 발산하는 향기에 취한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들거렸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관망했다. 그의 임무는 오직 이강민의 안전뿐. 그 외의 것들은 소음이고 풍경일 뿐이었다. 대형 그룹의 윤 회장은 늙은 일이었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천루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진성그룹 이강민 전무와 한서연의 약혼 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기사 속에서 부드럽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서에게 말했다. 약점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어있는 법이지. 지훈아, 이리 와봐. 이강민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그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타고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소리 없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잘 조종되는 기계 같았다. 그의 시선은 이강민의 입술이 아닌 그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향해 흩어져 있었다. 윤 회장의 눈빛은 냉혹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진성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림 그리는 아가씨라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강민 그 오만한 녀석이 제 손으로 끌어들인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게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 스캔들을 만들든 납치를 하든 이강민 녀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상관없어. 곧 있을 주주총회 전에 진성을 한번 제대로 흔들어 놔야겠다. 이강민은 지훈의 어깨를 보란듯이 툭툭 치며 주변인들에게 말했다. 이 녀석이 바로 내 그림자야. 말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알아서 하지. 심지어 나 대신 총알도 막아줄 놈이라고. 그의 말에 주변에서는 과장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총알을 막는 것. 그것은 그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권지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갤러리 습격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위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잠재워 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깨웠다. 특수부대 시절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 중에는 제대 후 각계각층의 어둠 속으로 스며든 자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유능한 정보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대형 그룹, 최근의 수상한 움직임, 자금 흐름, 뭐든지 좋으니 긁어모아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길 같은 절박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이강민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글자를 본 그의 미간이 귀찮다는 듯 찌푸려졌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린 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젠장, 또 그 여자 얘기겠지. 오늘 선 보는 날이라는 걸 잊을 뻔했네. 그는 술잔에 남은 샴페인을 단숨에 털어 넣었다. 맞서는 그에게는 귀찮은 비즈니스 미팅일 뿐이었다. 며칠 후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그의 노트북으로 전송되었다. 파일 안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형그룹은 한서연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을 잠시 감금한 뒤 이강민이 약혼녀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후계자라는 여론을 조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모든 계획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대형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숨기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 순간 이강민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그는 술에 취해 붉어진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야, 권지훈, 네가 대신 다녀와라. 그 말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주인의 변덕스러운 명령. 지훈의 무감각하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지만 그것은 수면 아래의 일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이강민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의무였다. 하지만 정보 브로커가 보낸 파일 말미에 덧붙여진 한 줄의 문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추신 대형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는데 역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진성그룹 내부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이 있더군. 이건 서비스. 제가 말입니까?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이강민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너 가서 어떤 여자인지나 보고 와. 얼굴은 반반한지, 재미없는 부류는 아닌지. 어차피 결혼은 사업의 연장일 뿐이니까 상품 검수 정도는 네가 해도 되겠지. 그는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지훈에게 던졌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추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스위스 은행의 유령 계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 끝에 연결된 이름, 이강민.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룹을 상대로 숙적인 윤 회장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다. 회사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기고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며 자신의 사적인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민이 한서연과의 약혼을 그토록 귀찮아하면서도 받아들인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 결혼 자체가 거대한 배신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말없이 카드를 받아들었다. 약속 장소와 상대의 이름이 적힌 메모였다. 한서연, 낯선 이름이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그는 주인의 모욕적인 언세도, 자신에게 주어진 황당한 임무에도 아무런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세계였다. 그는 다시 한번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 소란스러운 라운지 바를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모니터에 차가운 불빛이 지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주인은 그룹을 좀먹는 배신자였고, 그가 마음을 다해 지키고 싶어진 여인은 그 더러운 게임의 희생양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충성과 의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들이 한낱 위선과 기만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흙과 백으로 나뉘어 있던 그의 세계가 혼탁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약속 장소는 시끄러운 강남 한복판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한 삼청동의 한 갤러리 카페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오래된 목조 건물이 풍기는 특유의 차분함이 지훈을 맞았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낡은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피와 배신, 음모가 가득한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방안을 서성였다. 한쪽 벽에는 서울의 상세 지도가, 다른 쪽 벽에는 그가 분석한 위험 요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은 바깥이 아닌 그의 내부에 있었다. 이강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를 지킬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배신자의 충실한 개가 되어 사랑하는 여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관해야 한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서연을 구할 것인가?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고, 진성과 대영이라는 두 거대 조직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자살 행위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곧게 편등해서 기품이 느껴졌다. 지우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가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시간은 아주 잠시 멈추었다. 그의 고뇌가 깊어지던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한서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그 어떤 수사도 꾸밈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혼돈에 빠진 그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관심은 이 배신과 음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등대였다.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하게 아름답기보다는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꾸밈없는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어떤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있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의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인상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강민 씨 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의 충성은 더 이상 부패한 주인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진정한 의무는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는 이강민의 비리 자료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하여 USB에 저장했다. 언젠가 사용해야 할 비장의 카드였다. 그리고 그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자신을 이강민으로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주인의 대리인, 상품 검수자일 뿐이었다.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이강민 전무님께서는 급한 용무가 생기셔서. 그는 준비된 거짓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 남아있었다. 가방 안에는 진성그룹에서 지급한 번쩍이는 경호 장비가 아닌 그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손에 익은 소음기 달린 권총, 소형 폭탄, 그리고 각종 도청 및 추적 장비들.
그것들은 그림자의 도구가 아닌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사냥꾼의 도구였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고뇌와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림자는 죽었다. 이제 복수와 보호를 위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서연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태도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결행의 시간은 새벽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왔다. 권지우는 한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강민의 배신과 대영그룹의 음모, 그 거대한 진실은 아직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위험했다. 그는 오직 그녀의 신뢰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계획에서 유일한 변수였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지우는 이강민이 지시한 대로 그녀를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취미, 가치관, 그리고 진성그룹과의 합병에 대한 생각까지. 그는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 딱딱하게 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무례할 수 있는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그는 평소처럼 경호원의 모습으로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서연은 그의 굳은 표정과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놀란 듯했다. 지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녀가 그림에 대해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그녀의 말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그의 가슴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감정의 파동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 안에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가 보여준 묵묵한 헌신과 진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직감을 따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침묵의 동의가 지훈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지훈 씨는 아니, 실례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비서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듯하였다. 그의 눈빛과 자세,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권지훈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일이었던가. 그는 늘 이강민 전무님의 경호실장으로 불렸다. 지훈은 그녀를 데리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의 개인 차량은 진성그룹의 추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로 교체되었다. 휴대폰은 유심칩을 제거해버렸다. 그들은 세상에서 증발한 유령이 되어야 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낡은 산장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통신도 거의 두절된 곳.
지훈이 특수부대 시절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은신처였다. 권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서연의 질문은 허를 찔렀다. 즐거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그의 삶은 오직 긴장과 경계, 그리고 임무 완수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대답을 찾지 못해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을 오해했는지 서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대형 그룹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던 분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강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추악한지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지훈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미안해하며 옅게 웃는 순간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딱딱한 갈비뼈를 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총성과 폭발음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그의 심장이었다. 그 작은 미소 하나에, 그 따스한 햇살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을 이강민이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자신의 개가 자신의 소유물을 데리고 도망친 것이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자 모욕이었다. 당장 권지훈을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놈은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야 해. 여자는 흠집 하나 없이 데려오고 진성그룹의 막강한 보안팀과 정보력이 총동원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찻잔 옆에 놓인 손으로 향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하지만 손톱 주변에는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작은 흔적이 그녀의 삶을, 그녀라는 사람을 엿보게 했다. 그것은 이강민의 주변 여자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의 증거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은신처에서 노트북을 켜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정면으로 싸울 수 없었다. 거대한 두 마리의 괴수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 자멸하게 해야 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대형그룹, 유력 재벌가 약혼녀 납치 음모설이라는 제목의 미끼를 던졌다.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훈은 자신이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상품을 검수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인간을 만났다.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강인하고 슬픔을 간직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 사람을. 그는 임무에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생이 실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이메일을 진성그룹의 강직한 감사팀장에게 보냈다. 내용은 이강민 전무가 관리하는 해외 비자금 계좌의 일부 내역이었다.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이강민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조종하여 거대한 판을 흔들고 있었다. 갤러리 카페를 나서자
다시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이강민에게 보고해야 했다. 한서연, 외모는 합격점. 성격은 조용하고 무난함. 사업에 방해될 인물은 아님.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고하면 그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권지훈 씨. 그녀는 대리인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은신처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낮에는 지훈이 외부와 통신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실행했고, 서연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음식을 만들고 낡은 산장을 청소하며 그가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더 이상 경호원과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이자 서로의 유일한 의지처였다. 밤이 되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어두운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연체. 그는 차가운 필터를 입술로 잘근거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빛났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그림자였다. 빛이 있으면 존재하고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하지만 오늘 그는 그림자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빛은 그의 어둡고 차가운 세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물었다. 당신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지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남아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고독한 싸움꾼의 비애와 함께 성스러운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권지훈의 보고는 간결하고 건조했다. 그는 이강민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거실에 선 채 어젯밤의 일을 기계적으로 요약했다. 한소연 씨,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입니다. 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사업적인 야심은 없어 보입니다. 전무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던진 작은 온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웠다. 하지만 추격의 고삐는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이강민의 보안팀은 집요했다. 그들은 지훈이 이용했던 대포차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냈고 강원도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은신처 주변에 설치해둔 감지 센서가 울리는 것을 보고 상황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는 서연을 이끌고 미리 파놓은 비상 탈출로를 통해 산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지 불과 10분 뒤 중무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산장을 급습했다. 이강민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비서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새로 들일 가구나 자동차와 다를 바 없었다. 성능과 디자인이 기준에만 맞으면 그만이었다.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부터 약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테니 네가 가서 그 여자 전담 경호를 맡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관리하라는 당연한 지시일 뿐이었다. 어둠 속을 질주하는 차 안.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따돌렸다. 첫 번째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완벽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때 지훈의 암호화된 통신기로
정보 브로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씨앗이 싹을 틔웠어. 양쪽 다 난리가 났더군. 하지만 그만큼 널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제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셈이야. 제 임무는 전무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반문했다. 그의 계약은 오직 이강민 한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강민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여긴 내 성이야. 누가 날 건드려. 그리고 그 여자도 곧 내 사람이 될 테니 내 물건에 흠집 하나 나지 않게 지키는 것도 내 일이야. 가서 내 눈과 귀가 되어 감시해.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지, 딴 생각은 품지 않는지. 그 말에 지훈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명령은 명령이었다. 지훈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옆자리에서 불안한 듯 잠들어 있는 서연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돌아갈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의 끝을 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어둠을 향해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다. 더 위험한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계획 또한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권지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술과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유흥가를 맴돌지 않았다. 대신 햇살이 가득한 작은 갤러리와 낡은 물감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보육시설이 그의 새로운 근무지가 되었다. 그는 한서연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동선을 말없이 따랐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스케치를 했다. 벌집은 건드려졌다. 권지훈이 뿌린 의심의 씨앗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마비시켰다. 대형그룹의 주가는 루머만으로 요동쳤고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이강민 전무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늙은 일이. 윤 회장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총동원해 지훈과 서연의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냈다. 지훈은 처음에는 그 모든 풍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글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달랐다. 그곳에는 경쟁과 탐욕 대신 나눔과 위로가 있었다. 그녀가 보육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줄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는 지훈이 이제껏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동해안의 작은 민박집이었다. 지훈이 방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 회장이 동원한 것은 일반적인 추적팀이 아니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사적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민박집을 포위했다. 지훈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인 열쇠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서여연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지훈은 그녀가 건네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기계적으로 거절했다. 제 임무 중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작은 보온병과 간식을 놓아두며 말했다. 그럼 제가 없을 때 드세요. 그림자도 배는 고플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직 순수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지훈은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의 흐려지는 의식 속으로 서연의 비명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는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윤 회장은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이제 판을 뒤엎을 가장 강력한 패를 손에 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갤러리 마감 작업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지우는 갤러리 입구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묵묵히 서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둘만의 공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때였다. 갤러리 뒷문 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온몸의 감각이 순식간에 곤두섰다. 그의 눈빛이 평소의 무감각함에서 벗어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윤 회장은 이강민이 아닌 진성그룹의 심장인 이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따님처럼 아끼는 예비 며느님이 내 손에 있어. 진성을 살리고 싶으면 대영과의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은 진성그룹의 추악한 스캔들과 한서연 양의 비극적인 소식으로 도배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냉혹함이 가득했다. 진성그룹 전체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잠시 여기 계십시오. 그는 서연에게 짧게 말하고 소리가 난 곳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 녹아드는 맹수와 같았다. 어두운 복도 끝,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것이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 순식간에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한편 이강민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이성을 잃었다. 윤 회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아버지에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물인 한서연과 권지훈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파괴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설 경호팀을 소집했다. 이 일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권지훈도, 윤 회장도,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한서연까지도 남은 한 명이 놀라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낸 뒤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0여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훈이 제압한 남자의 옷에서 대형그룹의 로고가 박힌 라이터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어깨의 상처를 스스로 꿰맨 지훈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윤 회장이 서연을 데리고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적했다. 답은 곧 나왔다. 폐쇄된 인천항의 한 물류 창고. 그곳은 밀수와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공권력의 눈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는 남은 장비를 챙겨들고 홀로 채 올랐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멀쩡히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과묵한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인간 병기 같았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팔에 닿았다. 그의 셔츠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폐창고 안.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윤 회장이 서서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터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윤 회장의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더욱 위험하고 난폭했다. 그는 소음기 달린 권총과 그림자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경비들을 제압해 나갔다. 다치셨어요. 그녀가 놀라 소리쳤다. 지훈은 무심하게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격투 중에 유리 파편에 긁힌 모양이었다. 괜찮습니다. 그에게 이 정도 상처는 상처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갤러리 안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서서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만히 계세요. 소독해야 해요. 하지만 지훈이 서연에게 거의 다다랐을 무렵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수십 개의 전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강민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세 개의 적대적인 세력이 마주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 회장의 부하들과 이강민의 경호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지훈은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팔을 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단단한 팔뚝을 잡았을 때 이상한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서연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팔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각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통증은 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이 주는 이 낯선 따뜻함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권지훈은 이 배신자 새끼 이강민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지훈을 향해 총을 겨눴다. 윤 회장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지훈은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 순간 이강민이 방아쇠를 당겼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서연을 감쌌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그의 등에 극심한 고통이 파고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건가요? 붕대를 다 감은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그가 겪어온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응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꺼요.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이강민을 향해 돌진했다. 총알이 떨어진 총을 든 이강민과 부상당한 지훈 사이에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자의 의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지훈은 훈센 시샹의 몸으로 이강민을 제압하고 그의 팔을 꺾어 쓰러뜨렸다. 도망치던 윤 회장 역시 지훈이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 트랩에 걸려 넘어져 포박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그녀의 집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자동차 시트에 기댄 채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방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임무가 아닌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팔에 감긴 붕대를 만져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남긴 미세한 온기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차가운 책임감 속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의 씨앗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이 이곳으로 오기 전 익명으로 경찰에 모든 것을 제보했던 것이다. 과다출혈로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지훈은 떨고 있는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끝나고 잿빛 하늘 너머로 새벽의 첫 빛이 비치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강민은 자신의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흐름에 동물적으로 민감했다. 그날 오후 공식적인 약혼 발표를 위한 사진 촬영이 있던 날,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예비 약혼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포착했다. 조명 감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서연이 강한 조명 때문에 눈을 찡그리자 권지훈이 반사적으로 한 걸음 움직여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권지훈이 눈을 뜬 곳은 차가운 창고 바닥이 아닌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병실의 하얀 침대 위였다. 어깨와 등을 꿰뚫던 통증은 약 기운에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감각이 그를 깨웠다. 자신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작고 따뜻한 온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퀭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강민의 눈에는 그 짧은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길게 늘어졌다. 지훈의 움직임에는 계산된 경호원의 동작이 아닌 무의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그림자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세상에는 소리 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강민, 그는 그 세상의 주인이었지만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잠든 와중에도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굳게 힘을 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그는 반대편 손을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바로 그때 그의 손길을 느낀 서연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떴다. 이강민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의 질투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독점욕과 통제욕이었다. 감히 자신의 그림자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이 그 그림자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그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이었다. 그는 둘에게 각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똑똑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깨어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본 순간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켜냈음을 실감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지옥 같은 밤을 함께 건너온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강민은 지훈을 진성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개인 훈련장으로 호출했다. 훈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의도는 명백한 길들이기였다. 요즘 몸이 좀 무뎌진 것 같더군. 권 실장. 이강민은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부하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를 향해 서 있었다. 그들이 병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격변을 겪고 있었다. 권지훈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던진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진성그룹의 이강민과 대영그룹의 윤 회장이 인천항 폐창고에서 현장 체포되는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뒤이어 지훈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이 터져 나오면서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4명을 상대로 10분을 버텨봐. 물론 맨손으로. 이강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4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지훈은 방어에만 집중했다. 그는 동료였던 그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에는 사적인 감정 대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냉혹함만이 실려 있었다. 이강민은 납치교사,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되었다. 윤 회장 역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가 만천에 공개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두 거대 그룹은 뿌리째 흔들렸고 총수 일가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강민의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을 맞아야 했다. 지훈은 묵묵히 모든 공격을 받아냈다. 뼈를 울리는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소파에 앉아 자신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는 이강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강민은 그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그림자가 분수를 모르고 날뛰려 할 때 주인은 어떻게 그 그림자를 다시 발밑에 꿀리는지를 보여주는 의식이었다. 10분이 지났을 때 지훈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었다. 권지훈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영웅으로 떠올랐다. 물론 그의 행동 역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었지만 국민 여론은 그의 편이었다.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구현한 그림자 영웅으로 불렸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법정을 나오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짓누르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이강민은 재미없다는 듯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역시 넌 개처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군. 명심해. 넌 내 그림자일 뿐이야. 빛이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는 지훈에게 수표 한 장을 던졌다. 치료비라는 명목의 모욕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충성심의 파편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음 날 이강민은 자신의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과시했다. 그는 서연을 VVIP들만 참석하는 사교 파티에 데려갔다. 공식적인 약혼녀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서연의 허리를 보란듯이 감싸 안고 그녀를 마치 값비싼 트로피처럼 대했다. 서연이 미술계 인사와 대화를 나누려 하면 그는 무례하게 끼어들어 말을 끊고는 내 약혼녀는 이런 어려운 얘기는 잘 몰라서요 라며 그녀를 무시했다. 서울의 소음과 욕망이 닿지 않는 남해의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언덕 위에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작은 마당에는 이젤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한서연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두운 수치심과 슬픔이 번지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주먹은 터질 것처럼 단단하게 쥐어졌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임무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위협은 바로 그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이강민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순된 상황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잠시 후 권지훈이 낡은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더 이상 각 잡힌 검은 정장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경호원이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근처의 작은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트럭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내렸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술에 취한 이강민은 운전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시비를 걸었다.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권지훈. 감히 내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운전했다. 그의 침묵은 이강민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오늘 저녁은 매운탕 어때? 그가 서연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림을 그리던 붓을 내려놓고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눈부신 바다와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갈매기 한 쌍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좋아요. 당신이 끓여주는 건 뭐든지 맛있으니까.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강민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훈에게 명령했다. 네가 데려다 줘. 그리고 그 여자의 작업실을 좀 둘러보고 와. 그림 그리는 도구들 말고 혹시 쓸데없는 물건은 없는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쓸데없는 물건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훈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동안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음모나 배신, 위험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잔잔한 기대만이 가득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함께 언덕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지훈이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는 폭력과 모욕은 견딜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일의 일부였으니까.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과 신뢰를 짓밟는 행위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연은 지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지훈 씨, 당신이라도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지훈은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과거처럼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한 굳은 살이 아닌 나무를 만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빛에 기대어 존재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단단한 등불이 되었고 그의 곁에는 그 빛을 더욱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인 봄이었고 그는 그녀의 연약한 세상을 지켜낸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한 것이다. 노을이 지고 세상에 어둠이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이강민에게 돌아가 거짓 보고를 했다. 작업실에는 그림 도구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주인에게 거짓을 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평온했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새로운 길로 첫 발을 내디딘 자의 긴장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온전한 그림자가 아니었다.